역사는 기록이 아닙니다. 역사는 살아남은 것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는 과거는 실은 온전한 진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우연히 썩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불타지 않고 잊히지 않은 것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속삭임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것들은 사라졌습니다. 영원히. 땅 속에서, 물 속에서, 시간의 무게 아래에서. 그런데 가끔, 아주 가끔 시간이 멈춘 장소가 있습니다. 부패의 법칙이 작동하지 않는 곳, 산소가 닿지 않고 빛이 스며들지 못하고 박테리아조차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곳들. 그곳에서는 나무가 만년을 견디고 살같이 천년을 기다리며 얼굴이 우리를 응시합니다. 마치 어제 잠든 것처럼 오늘 밤 우리는 5개의 이야기를 따라갈 것입니다. 5개의 발견, 5개의 불가능. 그것들은 모두 너무 오래되었거나 너무 정교하거나 너무 먼 곳에 있었거나 혹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배운 연대기를 조용히 부수고 우리가 믿었던 문명의 지도를 다시 그립니다. 이 이야기들은 당신을 잠으로 이끌 것입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마치 늪 속으로 가라앉듯이. 그리고 당신이 눈을 감을 때쯤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자, 이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장소는 러시아 우랄 산맥의 깊은 늪입니다. 그곳에는 12,000년 전에 나무가 서 있습니다. 아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는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부패는 자연의 가장 확실한 법칙입니다. 모든 것은 썩습니다. 나무는 균류에게 먹히고 살은 박테리아에게 분해되며 뼈는 산성 토양에 녹아내립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지웁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가 박물관에서 보는 유물들은 예외입니다. 기적입니다. 그것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운이 좋았거나 환경이 특별했거나 혹은 누군가 그것들을 의도적으로 보존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구상에는 시간이 멈춘 것처럼 보이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이탄 늪이라고 불리는 곳들입니다. 그곳은 산성이 강하고 산소가 거의 없으며 온도가 낮습니다. 죽은 식물들이 층층이 쌓이지만 썩지 않습니다. 대신 천천히 압축되어 이탄이 됩니다. 수천 년에 걸쳐. 그리고 그 안에 묻힌 것들은 마치 호박 속 곤충처럼 보존됩니다.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유럽의 이탄 늪에서는 인간의 시신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피부가 남아있고 머리카락이 남아있고 심지어 윗속의 마지막 식사까지 남아있는 시신들. 그들은 2000년 전에 죽었지만 마치 어제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톨룬드 맨, 그라우발레 맨, 린도우 맨. 그들의 얼굴은 고요합니다. 평화롭거나 혹은 공포에 질렸거나. 우리는 그들을 봅니다. 직접, 중간 매개 없이. 이것이 이탄 늪의 힘입니다. 시간을 멈추는 힘. 그리고 바로 그런 늪에서 1890년 어느 날 러시아 우랄 산맥의 금광 채굴 현장에서 누군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나무였습니다. 크고 검고 무거운 나무. 하지만 그냥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길이는 거의 5미터. 상단에는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크고 넓고 눈이 없는 얼굴. 입은 오자 모양으로 벌어져 있었습니다. 놀라고 있는지, 비명을 지르고 있는지, 혹은 노래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아래로는 몸통이 이어졌습니다. 팔이 있고 손이 있고 복잡한 분양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그재그, 사선, 평행선, 마치 코드처럼 혹은 언어처럼. 광부들은 당황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종교적인 것인가? 장식인가? 토템인가? 우상인가? 그들은 그것을 끌어올렸습니다.
2탄에 검은 진흙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나무는 놀랍도록 단단했습니다. 석화되지 않았지만 마치 돌처럼 무거웠습니다. 물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10,000년 이상의 물기를. 처음에 사람들은 그것을 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최근에 만들어진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몇백 년 전쯤 중세시대의 이교도 숭배, 아니면 그보다 조금 더 오래된,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카테린부르크의 박물관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것은 거의 한 세기 동안 침묵했습니다. 박물관 수장고는 시간이 다시 멈추는 곳입니다. 유물들은 어둠 속에서 기다립니다. 라벨이 붙고 번호가 매겨지고 잊힙니다. 쉬기르 우상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 나무 조각도 그랬습니다. 쉬기르. 그것이 발견된 호수의 이름. 우상. 그것의 기능에 대한 추측. 하지만 아무도 그것의 나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러시아는 혁명을 겪었고 전쟁을 겪었고 체제가 바뀌었습니다. 쉬기르 우상은 계속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상해 보세요. 그 나무가 늪에 잠겨 있던 순간들을. 물은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산소는 차단되었습니다. 이탄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해, 2해, 100년, 1000년. 위에서는 세상이 변했습니다. 빙하가 녹았습니다. 숲이 자랐습니다. 동물들이 이주했습니다. 인간들이 왔고 갔고 다시 왔습니다. 언어가 생겨났고 문명이 일어났고 제국들이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늪 밑바닥에서는 그 나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암흑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그렇게 사라졌을까요? 얼마나 많은 조각들이, 건축물들이, 예술 작품들이 시간에 삼켜졌을까요? 우리는 돌로 만든 것들만 압니다. 피라미드, 신전, 거석, 기념물. 왜냐하면 돌은 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무는 사라집니다. 완전히. 수백만 개의 나무 조각들이, 나무 건물들이, 나무 우상들이 존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보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쉬기르 우상은 예외였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올바른 장소에, 정확히 올바른 조건에서 보존되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육지에 세워졌다면 10년 안에 썩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강에 떠내려갔다면 산산조각 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늪에 잠겼습니다. 의도적으로인지 우연히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것을 만든 사람들이 그것을 물에 넣었을지도 모릅니다. 희생으로, 봉헌으로, 혹은 그냥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그것이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90년대에 누군가 그것의 나이를 측정하기로 결정했을 때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밤은 깊어갑니다. 당신의 호흡은 느려지고 눈꺼풀은 무거워집니다. 늪의 정적이 당신을 감쌉니다. 천천히 가라앉는 느낌, 시간이 늘어나는 느낌, 그리고 저 아래 어둠 속에서 무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말을 시작하지 않은 무언가가. 시간을 측정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우리는 시계를 믿고 달력을 믿지만 과거로 갈수록 시간은 흐릿해집니다. 기록이 없는 곳에서 시간은 추측이 됩니다. 어림입니다. 그래서 과학은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원자를 이용하는 방법, 방사성탄소 연대 측정. 이것은 생명체가 살아있을 때 흡수한 탄소 14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탄소 14는 불안정한 동위원소입니다. 그것은 천천히 붕괴됩니다. 일정한 속도로. 생명체가 죽으면 더 이상 탄소 14를 흡수하지 못하므로 남아있는 양이 점점 줄어듭니다. 반감기는 약 5도30년입니다. 즉 5도 30년마다 절반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남은 양을 측정해서 그것이 얼마나 오래전에 죽었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법 같은 기술입니다.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샘플이 오염될 수 있습니다. 측정이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결과가 너무 이상해서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1997년 러시아 과학자들은 쉬기르 우상의 작은 조각을 떼어내 방사성탄소 연대 측정을 실시했습니다. 그들은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을 때 그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500년, 그것은 기원전 7500년경을 의미했습니다. 즉, 이 나무 조각은 피라미드보다 오래되었습니다. 스톤헨지보다 오래되었습니다. 최초의 도시들보다 오래되었습니다. 그것은 신석기 시대, 아니 그보다 더 이전인 중석기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수렵채 집인들의 시대에. 학계는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수렵채 집인들은 이런 것을 만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동굴에 그림을 그렸을지 모르지만 5m 높이의 목조 조각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너무 정교합니다. 너무 복잡합니다. 너무 상징적입니다. 이것은 정착사회의 작품이어야 합니다. 농경사회의 작품이어야 합니다. 측정이 잘못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측정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정밀한 방법으로 AMS, 즉 가속기 질량 분석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방법은 더 작은 샘플로도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상의 바깥쪽 나이테에서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나무가 베어진 시점에 가장 가까운 부분에서. 결과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2600년. 보정하면 약 시7권 100년 전입니다. 기원전 시챔 100년경. 이것은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던 시기였습니다. 플라이스토세 말기. 매머드가 아직 살아있던 시절. 인간이 막 농경을 시작하려던, 아니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던 시절.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시간 감각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피라미드는 약 4500년 전에 지어졌습니다. 스톤헨지는 약 5000년 전입니다. 수메르 문명은 약 5500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쉬기르 우상은 그 모든 것보다 2배 이상 오래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쉬기르 우상이 만들어졌을 때, 그것은 이미 엄청나게 고대의 것이었을 때 피라미드가 지어졌습니다. 피라미드를 지은 이집트인들에게 쉬기르 우상은 피라미드가 우리에게 먼 것보다 더 먼 과거의 유물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관점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보통 문명을 선형적으로 생각합니다. 원시에서 진보로, 단순해서 복잡으로. 하지만 쉬기르 우상은 말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다고. 복잡성은 언제나 있었다고. 상징적 사고는 언제나 있었다고. 예술은 언제나 있었다고.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던 시절을 상상해 보세요. 세상은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빙하는 녹고 있었습니다.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동물들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인간들은 변화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사냥감을 찾았고, 새로운 식물을 채집했고, 새로운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랄 산맥의 어딘가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무를 베었습니다. 아마도 낙엽송이었을 것입니다. 거대한 나무. 그들은 그것을 운반했습니다. 어떻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을까요? 그들은 도구를 가지고 그것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돌 도구로, 아마도 부싯돌로. 천천히, 조심스럽게. 조각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몇 주? 몇 달? 한 사람이 했을까요? 아니면 여러 사람이? 그들은 무엇을 생각하며 조각했을까요? 그들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즉흥적으로? 그 얼굴은 누구의 얼굴일까요? 신, 조상, 영웅? 혹은 추상적인 개념?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그들이 그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의미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충분히 중요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일 만한 의미. 인간은 언제부터 상징을 만들었을까요? 언제부터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들려 했을까요? 동굴 벽화는 최소 40,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각된 작은 조상들, 비너스 조각상들은 30,000년 이상 됩니다. 하지만 대규모 기념 비적 조각은 우리는 그것이 정착사회와 함께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농경과 함께, 인격과 함께. 쉬기르 우상은 그 가정을 깨뜨립니다. 이것은 정착 이전에 만들어졌습니다. 농경 이전에, 도시 이전에, 문자 이전에. 그것은 순수한 수렵 채집 사회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복잡하고 정교하며 의도적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우리는 수렵 채집 사회를 과소평가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생존에만 매달린 사람들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유가 있었습니다. 상상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술을 만들었고 의례를 행했으며 우주를 설명하려 했습니다. 쉬기르 우상은 그 증거입니다. 유일한 증거가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오래된 증거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증거 중 하나입니다. 밤은 계속 깊어갑니다. 숫자들이 당신의 마음속에서 흐릿해집니다. 12,000년, 만년, 수천 년. 그것들은 너무 커서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실제합니다. 그 나무는 실제했습니다. 그것을 만든 사람들도 실제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았습니다. 두 손과 두 눈을 가졌고 꿈을 꿨고 두려워했고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언가를 남겼습니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 자신을 위해서. 하지만 우연히 그것은 우리에게 닿았습니다. 12,000년을 건너서 이제 우리는 그 나무 자체를 더 가까이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그 표면에 새겨진 것들을, 얼굴들을, 문양들을, 잃어버린 언어로 쓰인 메시지를. 쉬기르 우상을 처음 보는 사람은 먼저 그 크기에 압도됩니다. 원래는 5.3m였지만 소비에트 시대의 일부가 손실되어 지금은 약 3.5m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거대합니다. 한 그루의 나무에서 깎아낸 하나의 조각. 이음새가 없습니다. 접착이 없습니다. 순수하게 하나. 상단에는 얼굴이 있습니다. 크고 평평한 얼굴. 이마는 넓고 코는 곧으며 입은 오자 형태로 벌어져 있습니다. 눈은 없습니다. 정확히는 눈이 있었던 자리는 있지만 비어 있습니다. 마치 의도적으로 비워둔 것처럼, 혹은 시간이 지나며 닳아 없어진 것처럼. 이 얼굴은 표정이 모호합니다. 놀라고 있는가? 노래하고 있는가? 비명을 지르고 있는가? 경배하고 있는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얼굴이지만 동시에 인간이 아닙니다. 너무 단순하고 너무 기하학적입니다. 그것은 초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개념입니다. 얼굴이라는 아이디어.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것이 유일한 얼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연구자들이 우상을 자세히 조사했을 때 그들은 더 많은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측면에, 뒷면에, 심지어 거꾸로. 총 7개의 얼굴. 어쩌면 8개, 해석에 따라 다릅니다. 이 얼굴들은 계층을 이룹니다. 위에서 아래로, 앞에서 뒤로. 어떤 것은 크고 어떤 것은 작습니다. 어떤 것은 명확하고 어떤 것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나무가 얼굴들로 뒤덮인 것처럼, 혹은 나무 자체가 얼굴의 집합체인 것처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 가지 해석은 우주론입니다. 많은 고대 문화들은 세계를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상계, 중계, 하계. 하늘, 땅, 지하, 신, 인간, 죽은 자. 쉬기르 우상도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상단의 얼굴은 하늘의 존재, 중간의 얼굴들은 이 세계의 존재, 하단은 지하의 존재, 혹은 그것은 조상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세대, 여러 가문, 여러 영웅, 나무에 새겨진 계보, 기억의 기둥, 혹은 그것은 변신입니다. 하나의 존재가 여러 형태를 취하는 것, 샤머니즘에서 흔한 개념, 인간이 동물이 되고 동물이 영이 되고 영이 다시 인간이 되는, 우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의도된 메시지입니다. 구조화된 메시지. 그리고 얼굴들 사이에는 문양이 있습니다. 선들, 평행선, 지그재그, 빗금, 체크문에. 이것들은 전체 표면을 덮고 있습니다. 마치 옷처럼, 혹은 문신처럼, 혹은 문자처럼. 이 문양들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복, 대칭, 변주. 어떤 연구자들은 이것이 달력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시간의 기록, 계절의 표시. 다른 이들은 이것이 지도라고 말합니다. 강, 산, 사냥터. 또 다른 이들은 이것이 순수하게 상징적이라고 말합니다. 추상적 개념의 시각화. 시베리아의 다른 민족들, 예를 들어 하늘을 숭배하는 민족들은 비슷한 문양을 사용했습니다. 지그재그는 물을 의미하거나 뱀을 의미했습니다. 평행선은 비를 의미하거나 길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쉬기르 우상을 만든 사람들의 언어는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신화는 잊혔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코드를 해독할 열쇠가 없습니다. 그래서 쉬기르 우상은 읽을 수 없는 책입니다. 페이지가 있고 글자가 있지만 언어를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무엇을 말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12,000년 전 사람들이 복잡한 상징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들이 추상적으로 사고했다는 것, 그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려 했다는 것, 이것은 터키의 göbekli tepe와 비교될 수 있습니다. göbekli tepe는 약 7,000년 전에 지어진 거석 신전입니다. 그것도 수렵채집 사회의 작품입니다. 그것도 복잡한 조각과 상징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의 과거에 대한 이해를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göbekli tepe는 돌입니다. 그래서 살아남았습니다. 쉬기르 우상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기적입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의 나무 조각이 살아남았다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사라졌을까요? 숲 문화를 상상해 보세요. 나무로 지어진 신전들, 나무로 깎은 우상들, 나무로 만든 가면들. 그것들은 모두 썩었습니다. 완전히. 흔적도 없이. 우리는 석기 시대라고 부르지만 어쩌면 그것은 목기 시대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나무 시대. 시베리아의 전통 문화에서 나무는 신성했습니다. 나무는 세계의 축이었습니다. 하늘과 땅과 지하를 연결하는 것. 샤먼은 나무를 타고 다른 세계로 여행했습니다. 영혼들은 나무에 깃들었습니다. 조상들은 나무가 되었습니다. 쉬기르 우상도 그런 세계수였을 수 있습니다. 우주의 중심, 신성한 장소의 표식, 혹은 그것은 토템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시족의 상징, 정체성의 기둥. 그것이 정확히 무엇이었든 그것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래서 그것은 보존되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물에 넣어짐으로써. 인간 정신의 깊이는 언제부터였을까요? 우리는 때때로 과거 사람들을 우리보다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덜 복잡하다고. 하지만 쉬기르 우상은 반대를 증명합니다. 그들의 사고는 우리만큼 복잡했습니다. 그들의 상상력은 우리만큼 풍부했습니다. 그들의 영적 삶은 우리만큼 깊었습니다. 차이는 기술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그들은 다른 시간 속에 살았습니다. 다른 리듬 속에.
그들에게 만년은 상상할 수 없는 미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작품이 그렇게 오래 살아남으리라고 꿈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희미하게, 불완전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나는 여기 있었다. 우리는 여기 있었다. 우리는 생각했다. 우리는 만들었다. 우리는 믿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눈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문양들이 흐려집니다. 얼굴들이 겹쳐집니다. 당신은 깊은 곳으로 가라앉습니다. 그곳에서 다른 이야기들이 기다립니다. 사라진 문명들의 이야기가. 역사는 생존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는 과거는 온전한 과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남은 과거입니다. 그리고 살아남는 것은 편향되어 있습니다. 생존 편향.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중 통계학자들이 발견한 개념입니다. 폭격기들이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엔지니어들은 총알 구멍을 조사했습니다. 날개에 구멍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개를 강화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통계학자 아브라함 왈드는 말했습니다. 아니, 엔진을 강화하세요. 왜냐하면 날개에 맞은 비행기들은 돌아왔지만 엔진에 맞은 비행기들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돌아온 것들만 봅니다. 살아남은 것들만. 그리고 그것을 전체라고 착각합니다. 고고학에서 생존 편향은 극단적입니다. 우리는 돌로 만든 것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피라미드, 신전, 조각상.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도래의 시대로 상상합니다.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모두 단단한 재료들입니다. 하지만 나무는 사라집니다. 가죽은 사라집니다. 직물은 사라집니다. 밧줄은, 바구니는, 깃털 장식은 모두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과소평가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단순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것들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만약 우리 문명이 내일 사라진다면 만년 후에 무엇이 남을까요? 콘크리트 건물들, 일부, 금속 조각들, 일부, 플라스틱, 어쩌면. 하지만 책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림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컴퓨터는 녹슬어 사라질 것입니다. 미래의 고고학자들은 우리를 돌과 금속의 문명으로 볼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읽고 쓰고 그리고 음악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까요? 아마도 알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 신석기 시대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는 그들이 돌 도구를 사용했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돌 도구가 남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마도 나무 도구를 더 많이 사용했을 것입니다. 나무 창, 나무 곤봉, 나무 삽, 나무 쟁기. 우리는 그것들을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썩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술은 쉬기를 우상은 예외입니다. 기적입니다. 하지만 만약 하나가 살아남았다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었을까요? 10, 100, 1000, 만? 시베리아 전역에, 유럽 전역에, 아시아 전역에 나무 조각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거대한 토템, 우상들, 신성한 기둥들, 그것들은 마을 중심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숲속 성역에 그것들은 채색되었을 것입니다. 장식되었을 것입니다. 의례의 중심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 사라졌습니다. 쉬기를 우상만 빼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엄청납니다. 우리는 나무 문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우리는 그것의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쉬기를 우상이 발견되기 전까지.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무엇이 더 있었을까? 나무 건물들? 아마도. 나무 다리들? 아마도. 나무 울타리들? 나무 탑들? 나무로 만든 거대한 구조물들? 일부 연구자들은 제안합니다. 스톤헨지 같은 거석 기념물들 이전에 나무헨지가 있었을 것이라고.
실제로 영국에서 우드헨지라는 유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나무 기둥들이 서 있던 구멍들, 기둥들 자체는 사라졌지만 구멍들은 남았습니다. 하지만 땅이 단단하지 않은 곳에서는, 늪이나 숲에서는, 거기서는 구멍조차 남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상상해야 합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그래서 사라진 세계를, 그런 세계를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사회 조직이 필요합니다. 쉬기르 우상을 만드는 데는 한 사람 이상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나무를 베고 운반하고 조각하고 세우는 일, 이것은 협력입니다. 계획입니다.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격 시간. 만약 모든 시간을 생존에만 써야 한다면 예술을 만들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쉬기를 우상을 만든 사람들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렵 채집 사회를 오해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가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끊임없이 굶주리고 끊임없이 이동하며 여유가 없다고. 하지만 일부 인류학자들은 다르게 말합니다. 마셜 살린스는 원시 풍요 사회라는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수렵 채집인들은 실제로 농경민들보다 더 적게 일했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서너 시간만 일했고 나머지 시간은 휴식하고 사교하고 예술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이 풍부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빙하기가 끝난 직후 세상은 풍요로웠습니다. 동물이 많았고 식물이 많았고 물이 많았습니다. 쉬기르 우상이 만들어진 시기는 바로 그런 시기였습니다. 온난화, 확장, 다양성, 사람들은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대한 나무 조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얼마나 오래 서 있었을까요? 나무는 야외에서 몇십 년을 버틸 수 있습니다. 특히 큰 나무는 아마도 20년에서 50년 정도, 한 세대 혹은 두 세대, 그 세대 동안 사람들은 그것을 봤습니다. 매일 아이들은 그 앞에서 놀았습니다. 노인들은 그것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냥꾼들은 떠나기 전에 그것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샤먼들은 그것 주위에서 의례를 행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중심이었습니다. 정체성의 표식. 우리는 이 우상을 만든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 얼굴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어느 날 그것은 쓰러졌습니다. 혹은 쓰러뜨려졌습니다. 그리고 늪에 넣어졌습니다. 왜? 우리는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이 낡아서, 어쩌면 새로운 우상을 만들기 위해, 어쩌면 의례적 이유로. 많은 문화에서 신성한 물건들은 버려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묻히거나 물에 넣어지거나 다른 방식으로 은퇴합니다. 쉬기를 우상이 물에 놓인 것은 의도적이었을 수 있습니다. 희생, 봉헌, 혹은 단순히 저장. 어쩌면 그들은 나중에 그것을 다시 꺼낼 생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떠났거나 죽었거나 잊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은 물속에 남았습니다. 천천히 이탄에 덮이며 1000년, 2000년, 만년, 세상은 계속 변했습니다. 그 위에서. 그리고 그것은 침묵 속에서 기다렸습니다. 역사는 잠들어 있습니다. 땅 속에, 물 속에. 우리는 가끔 그것을 깨웁니다. 우연히, 삽으로, 드릴로.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불완전한 이야기, 단편적인 이야기, 하지만 중요한 이야기. 쉬기르 우상은 그런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사라진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하지만 때때로 다른 재료로 만든 것들이 살아남습니다. 돌이 아니라 하지만 나무도 아닌 것. 예를 들어 석회로. 장면이 바뀝니다. 우리는 이제 러시아의 추운 늪을 떠나 중동의 뜨거운 사막으로 갑니다. 요르단, 암만 근처.
아인가잘이라는 곳, 여기는 신석기 시대의 마을이 있었던 곳입니다. 약 9,000년 전부터 7,000년 전까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이것은 쉬기르 우상보다 약간 후대입니다. 그리고 이곳 사람들은 수렵채 지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착민이었습니다. 농경민이었습니다. 그들은 밀을 재배했고 염소를 길렀으며 집을 지었습니다. 정착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사람들이 한 곳에 머물면 그들은 더 많은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더 무거운 것, 더 큰 것, 더 복잡한 것. 그들은 땅에 투자합니다. 건물, 저장고, 그리고 신전. 아인가잘에서는 1983년 놀라운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2개의 구덩이. 그 안에 인간 조각상들이 묻혀 있었습니다. 총 32개. 거의 실물 크기. 어떤 것은 1개의 머리를 가졌고 어떤 것은 2개의 머리를 가졌습니다. 이 조각상들은 석회 플라스터로 만들어졌습니다. 석회 플라스터. 이것은 단순한 재료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술입니다. 화학입니다. 산업입니다. 먼저 석회암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을 채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불에 태워야 합니다. 아주 뜨거운 불에 약 900도 섭씨. 이 온도에서 석회암은 화학적으로 변합니다. 탄산칼슘이 산화칼슘이 됩니다. 생석회. 생석회는 불안정합니다. 반응성이 높습니다. 물을 만나면 격렬하게 반응하며 열을 냅니다. 그리고 천천히 소석회가 됩니다. 수산화칼슘. 이것을 물과 섞으면 플라스터가 됩니다. 플라스터는 유연합니다. 조각할 수 있습니다.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면 단단해집니다. 돌처럼은 아니지만 점토보다 훨씬 단단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900도의 불을 만들려면 많은 연료가 필요합니다. 나무가 필요합니다. 엄청난 양의 나무, 숲을 태워야 합니다. 그리고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숲을 베어냈습니다. 나무를 쌓습니다. 불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석회를 구웠습니다. 그 석회로 건물 바닥을 만들었습니다. 벽을 발랐습니다. 그리고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아인가잘의 조각상들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먼저 내부 골조를 만들었습니다. 갈대 다발로. 이것이 구조를 지탱합니다. 그 위에 플라스터를 입혔습니다. 층층이, 조심스럽게. 그리고 조각했습니다. 세부 사항을, 얼굴을, 몸을, 손가락을, 발가락을. 결과는 놀랍습니다. 이 조각상들은 거의 실물 크기입니다. 약 90cm에서 1m 높이. 그들은 인간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세부 사항은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팔은 몸에 붙어 있습니다. 다리는 합쳐져 있습니다. 발은 평평합니다. 서 있을 수 있도록. 얼굴은 특히 인상적입니다. 눈은 역청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검은 역청. 조개 껍데기나 돌로 만든 홍채가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빛납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마치 당신을 보고 있는 것처럼. 이 눈들은 무섭습니다. 아름답지만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너무 강렬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직접적입니다. 9,000년 전의 시선이 당신을 뚫고 지나갑니다. 일부 조각상은 색칠되어 있었습니다. 빨간색 안료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전체가 채색되었을 것입니다. 생생한 색상으로. 빨강, 검정, 어쩌면 흰색, 노란색. 그들은 화려했을 것입니다. 생동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2개의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 몸에 2머리. 어떤 연구자들은 이것이 쌍둥이를 나타낸다고 말합니다. 다른 이들은 이중성을 나타낸다고 말합니다. 남성과 여성, 삶과 죽음, 이 세계와 저 세계. 혹은 그것은 단순히 2사람입니다. 부부, 형제, 조상. 우리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들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했습니다. 이것들을 만드는데 막대한 노력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석회를 굽는 것만도 며칠이 걸립니다. 골조를 만들고 플라스터를 입히고 조각하는데도 며칠 혹은 몇 주가 걸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개가 아니라 30이 개입니다. 이것은 산업적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종교와 산업의 결합을 보여줍니다. 신앙은 기술을 낳습니다. 신을 위해 사람들은 불을 지배하는 법을 배웁니다. 화학을 이해해야 합니다. 재료를 변형시킵니다. 이것은 문명의 핵심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사람들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아인 가잘 사람들은 왜 이 조각상들을 만들었을까요? 그들은 누구를 나타낼까요? 일부 학자들은 이것들이 조상이라고 믿습니다. 죽은 자들, 혹은 신화적 조상들, 공동체의 창시자들. 그들은 공동체를 지켜봅니다. 보호합니다. 축복합니다. 다른 학자들은 이것들이 신이라고 믿습니다. 이름 없는 신들, 비옥함의 신, 풍요의 신, 혹은 추상적인 신, 생명 자체, 인간성 자체, 혹은 그것들은 인간이면서 동시에 신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흐릿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봅니다. 그리고 보인다는 것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언제부터 얼굴에 집착했을까요? 아주 오래전부터입니다.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얼굴을 알아봅니다. 얼굴은 특별합니다. 얼굴은 정체성입니다. 얼굴은 영혼의 창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얼굴을 만듭니다. 조각합니다. 그립니다. 숭배합니다. 아인 가잘의 조각상들은 그 전통의 초기 예입니다. 그리고 가장 강렬한 예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조각상들은 영원히 서 있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 그들은 땅에 묻혔습니다. 조심스럽게. 두 개의 구덩이에 마치 장례처럼 조각상들이 묻혔습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닙니다. 파괴도 아닙니다. 이것은 의례입니다. 구덩이는 신중하게 팠습니다. 정확한 크기로. 조각상들은 조심스럽게 놓였습니다. 일부는 서 있고 일부는 누워 있습니다. 그들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묻혔을 뿐입니다. 왜 이렇게 애써 만든 것들을 땅에 넣을까요? 고고학자들은 여러 이론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비활성화입니다. 신성한 물건은 그냥 버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퇴시켜야 합니다. 의례적으로 묻음으로써. 다른 이론은 저장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나중에 다시 사용하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다음 세대를 위해 보존하려고 했을지도. 또 다른 이론은 희생입니다. 가장 귀중한 것을 신에게 바치는 것. 땅의 신에게. 혹은 그것은 상징적 장례일 수도 있습니다. 이 조각상들이 조상을 나타낸다면 그들을 묻는 것은 그들을 다시 땅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순환의 일부로. 아인 가잘은 조상 숭배의 중심지였던 것 같습니다. 집들 아래에서 인간의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중동 신석기 시대의 흔한 관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은 자를 집 바닥 아래에 묻었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은 가족과 함께 계속 살았습니다. 물리적으로. 그리고 때때로 그들은 두개골을 다시 파냈습니다. 그것을 석회 플라스터로 덮었습니다. 얼굴을 재구성했습니다. 눈을 넣었습니다. 조개 껍질로. 그래서 두개골은 다시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플라스터 두개골들은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예리코, 아인 가잘, 다른 신석기 유적들. 이것은 광범위한 관습이었습니다. 적어도 수백 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죽은 자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가족의 일부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얼굴은 그들을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얼굴은 정체성입니다. 이름입니다. 기억입니다. 얼굴이 있으면 그 사람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인 가잘의 조각상들도 같은 논리를 따릅니다. 그것들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누군가입니다. 혹은 무언가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는 공동체에 중요합니다. 이중머리 조각상들은 특히 흥미롭습니다. 두 개의 얼굴, 두 개의 정체성, 하나의 몸. 이것은 복잡한 사회적 개념을 암시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권력의 이중성입니다. 왕과 사제, 남성 지도자와 여성 지도자. 어쩌면 그것은 결혼입니다. 두 가문의 결합, 동맹. 혹은 그것은 더 추상적입니다. 양면성. 모든 것은 두 측면을 가집니다. 빛과 어둠, 삶과 죽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어느 쪽이든 이것은 정교한 사고를 보여줍니다. 단순히 이것은 사람이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두 개의 무언가이면서 하나이다입니다. 그리고 이 조각상들의 기능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어디에 서 있었을까요? 아마도 신전에 혹은 공공광장에. 사람들은 그들 앞에 모였을 것입니다. 의례를 행했을 것입니다. 제물을 바쳤을 것입니다. 혹은 그들은 집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가문의 집에, 조상의 집에, 어디에 있었든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 역청 눈으로 그들은 공동체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그들에게 지켜보였습니다. 이것은 사회 통제의 형태일 수 있습니다. 감시받는다는 느낌, 조상이 보고 있다, 신이 보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규칙을 따릅니다. 도덕적으로 행동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대 심리학은 이것을 눈 효과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 보고 있다고 느낄 때 더 정직하게 행동합니다. 심지어 그것이 그림 속 눈이어도, 포스터 속 눈이어도. 아인 가잘의 조각상들은 그런 기능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공동체의 양심이었습니다. 도덕의 수호자. 하지만 또한 그들은 결속의 상징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조상을 숭배한다. 우리는 같은 신을 섬긴다.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다. 신석기 시대 마을들은 수백 명이 살았습니다. 이것은 이전 시대보다 훨씬 큽니다. 수렵 찻집 무리는 보통 30명에서 50명 정도였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알았습니다. 친척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백 명이 모이면 문제가 생깁니다. 낯선 사람들, 경쟁, 갈등. 어떻게 그들을 하나로 묶을까요? 종교가 답입니다. 공유된 믿음, 공유된 의례, 공유된 상징. 조각상들은 그런 상징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그 시대가 끝났습니다. 조각상들의 시대가. 어쩌면 새로운 믿음이 왔습니다. 새로운 신, 새로운 의례. 혹은 마을이 약해졌습니다. 인구가 줄었습니다. 혹은 단순히 시간이 지났습니다.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조각상들은 묻혔습니다. 존중스럽게, 조심스럽게. 그리고 잊혔습니다. 9,000년 동안. 당신의 눈은 이제 거의 감겼습니다. 무게가 느껴집니다. 눈꺼풀에, 시간에, 이야기에. 역청 눈들이 당신을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서, 땅 밑에서. 그들은 참을성 있게 기다립니다. 다시 볼 날을. 이제 우리는 다른 곳으로 갑니다. 다른 종류의 얼굴을. 돌로 만들어진 혹은 만들어지지 않은 얼굴을. 우리는 이제 중동의 사막을 떠나 남미의 고산지대로 갑니다. 페루, 안데스 산맥, 해발 4,000m가 넘는 곳. 공기는 희박하고 바람은 차갑고 하늘은 끝없이 푸릅니다. 이곳에는 돌이 많습니다. 화산돌, 응회암. 이것은 화산재가 압축되어 만들어진 돌입니다. 부드럽습니다. 상대적으로.
조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침식되기 쉽습니다. 바람과 비와 눈이 돌을 깎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수천 년에 걸쳐 돌은 형태를 바꿉니다. 날카로운 모서리가 둥그러집니다. 틈새가 생깁니다. 구멍이 뚫립니다. 그리고 때때로 돌은 얼굴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파레이돌리아. 이것은 인간이 무작위 패턴에서 의미를 찾는 경향입니다. 특히 얼굴을. 우리는 구름에서 얼굴을 봅니다. 나무 껍질에서, 토스트에서, 심지어 화성의 바위에서도. 이것은 우리 뇌가 얼굴을 인식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생존에 중요했습니다. 친구와 적을 구별하는 것, 감정을 읽는 것. 그래서 우리 뇌는 항상 얼굴을 찾습니다. 얼굴이 없는 곳에서도. 안데스에는 그런 바위들이 많습니다. 얼굴처럼 보이는 바위들, 자연적으로 침식된 돌들. 하지만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것이 정말 완전히 자연적일까요? 일부 연구자들은 제안합니다. 어쩌면 고대 사람들이 자연의 얼굴을 발견하고 그것을 조금 강조했을 것이라고. 약간의 조각으로. 눈을 더 깊게, 입을 더 명확하게. 이미 거기 있는 얼굴을 더 분명하게 만드는 것. 이것은 창조가 아닙니다. 이것은 계시입니다. 신은 이미 돌 안에 있었습니다. 인간은 그저 그것을 드러낼 뿐입니다. 미켈란젤로는 말했습니다. 조각은 돌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형태는 이미 거기 있다고. 조각가는 그것을 해방시킬 뿐이라고. 안데스의 고대 사람들도 비슷하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산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산 안에서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간 도왔습니다. 돌을 두드렸습니다. 선을 새겼습니다.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는 모호합니다. 이것은 조각인가 자연인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요점일 수 있습니다. 경계를 흐리게 하는 것, 인간과 자연 사이에, 예술과 풍경 사이에. 페루의 마르카와시와 같은 곳에서는 수십 개의 그런 바위들이 있습니다. 거대한 바위들, 일부는 얼굴처럼 보입니다. 일부는 동물처럼, 사자, 코끼리, 인간, 혹은 그렇게 보입니다. 특정 각도에서, 특정 빛에서. 빛이 중요합니다. 태양이 움직이면 그림자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형태가 변합니다. 아침에는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오가 되면 그림자가 눈을 만들고 코를 만들고 입을 만듭니다. 그리고 일몰이 되면 다시 사라집니다. 이것은 마술입니다. 살아있는 돌, 시간에 따라 변하는 돌, 그리고 계절도 중요합니다. 하지, 춘분, 특정 날짜만 특정 얼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달력일 수 있습니다. 의뢰의 타이밍을 알려주는. 안데스 문화는 풍경을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산은 살아 있었습니다. 아프, 산의 신. 그들은 날씨를 통제했습니다. 물을 주었습니다. 보호했습니다. 혹은 파괴했습니다. 사람들은 산에게 제물을 바쳤습니다. 음식, 술, 심지어 인간. 그들은 산과 대화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얼굴을 보는 것은 자연스러웠습니다. 신은 산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굴은 신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얼굴을 강조했을 수 있습니다. 의례적으로. 돌을 두드리는 것은 제물이었습니다. 노동, 헌신, 신에게 형태를 주는 것. 하지만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연 침식과 인간 조각을 구별하는 것은, 특히 수천 년이 지난 후에는 모든 것이 침식되었습니다. 인간의 흔적도. 그래서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것들이 자연이라고 말합니다. 파레이돌리아일 뿐이라고,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라고. 다른 학자들은 적어도 일부는 인간이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아니,
완전히 만든 것은 아니지만 수정했다고. 진실은 아마도 그 사이일 것입니다. 일부는 순수하게 자연입니다. 일부는 인간이 개입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협력입니다. 자연과 인간의. 안데스에는 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소리, 메아리, 사는 소리를 반사합니다. 특정 장소에서는 메아리가 매우 강력합니다. 목소리가 증폭됩니다. 되돌아옵니다. 마치 산이 대답하는 것처럼. 고고학자들은 발견했습니다. 많은 고대 신성한 장소들이 음향적으로 특별한 곳에 있다는 것을.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소리는 신성함의 표시였습니다. 얼굴과 소리, 보는 것과 듣는 것, 사는 두 가지 모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살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서양의 예술 개념과 다릅니다. 서양에서는 예술이 인간의 창조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언가를 만드는 것. 하지만 안데스에서는 예술이 발견입니다. 이미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 둘 중 어느 것이 더 진실일까요? 아마도 둘 다일 것입니다. 그것은 관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 관점은 극단으로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바위들이 고대 문명의 잔재라고 주장합니다. 잊혀진 제국, 기록 이전의 시대. 다니엘 루소는 프랑스 작가입니다. 연구자입니다. 그리고 논쟁적인 이론가입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페루의 산을 탐험했습니다. 특히 마르카와시를. 그리고 그는 확신합니다. 이 바위들은 자연이 아니라고. 이것들은 조각이라고. 거대한 조각. 고대 문명이 만든 것이라고. 아주 오래된 문명. 어쩌면 수만 년 전. 루소는 이것을 마스마 문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주장합니다. 이 문명은 대홍수 이전에 존재했다고. 그리고 그들은 산을 도서관으로 만들었다고. 지식을 돌에 새겼다고. 왜냐하면 돌은 홍수에서도 살아남기 때문이라고. 그는 바위들에서 수백 개의 얼굴을 봅니다. 다양한 인종의 얼굴들. 아프리카인, 아시아인, 유럽인, 아메리카 원주민. 그는 이것이 인류 전체를 나타낸다고 말합니다. 하나의 기념비, 인류의 얼굴 박물관. 그의 책은 사진으로 가득합니다. 돌 안의 얼굴들, 돌 안의 동물들, 코끼리, 사자, 낙타. 하지만 이 동물들은 남미에 살지 않습니다. 적어도 최근에는. 그래서 루소는 말합니다. 이것들은 먼 과거를 기록한 것이라고. 빙하기 시대를, 혹은 그 이전을. 주류 고고학은 루소를 거부합니다. 완전히. 그들은 말합니다. 이것은 파레이돌리아라고. 그는 바위에서 패턴을 보고 그것을 얼굴이라고 해석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주관적이라고. 다른 사람들은 같은 것을 보지 못한다고. 그리고 그의 연대기는 지지되지 않는다고. 수만 년 전에 그런 문명은 없었다고. 고고학적 증거가 없다고. 도구도 없고 도자기도 없고 건물도 없다고. 거대한 조각만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루소는 반박합니다. 증거는 파괴되었다고. 홍수로, 시간으로. 그리고 고고학자들은 바위를 조사하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이 자연이라고 미리 가정하기 때문이라고. 이것은 악순환입니다. 루소는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증거를 그 믿음에 맞춥니다. 고고학자들은 회의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증거를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 누가 옳습니까? 아마도 진실은 복잡할 것입니다. 루소는 아마도 많은 것을 과장했을 것입니다. 모든 바위가 조각은 아닐 것입니다. 많은 것들은 확실히 파레이돌리아입니다. 하지만 그가 틀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자체는 타당합니다. 우리가 과거를 얼마나 모를까? 얼마나 많은 것이 사라졌을까? 우리의 연대기가 얼마나 불완전할까? 최근 몇 년 동안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라이다, Light Detection and Ranging. 이것은 레이저로 지형을 스캔하는 기술입니다. 나무와 식생을 투과해서 땅의 실제 형태를 보여줍니다.
라이다를 사용해서 고고학자들은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아마존 숲 아래에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거대한 도시들, 수천 개의 구조물들, 길들, 광장들, 아무도 몰랐던 것들. 마야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이다는 정글 아래에서 수만 개의 건물을 발견했습니다. 이전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큰 문명.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과거를 발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소와 같은 사람들이 완전히 틀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의 구체적인 주장들은 과장되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근본적인 직관, 즉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 그것은 옳을 수 있습니다. 인류는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복잡했을 수 있습니다. 더 창의적이었을 수 있습니다. 더 광범위했을 수 있습니다. 쉬기르 우상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12,000년 전에 복잡한 예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일찍. 괭베클리 테페도 그렇습니다. 11,000년 전에 거석 건축이 있었습니다. 정착 이전에. 아인 가잘도 그렇습니다. 9,000년 전에 실물 크기 조각이 있었습니다. 석회 산업과 함께. 그래서 우리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회의적이지만 교조적이지 않게. 믿음과 증거 사이. 이것이 항상 긴장입니다. 루소는 너무 많이 믿습니다. 주류 학계는 때때로 너무 적게 믿습니다. 진실은 중간 어딘가에 있습니다. 밤은 깊습니다. 산들은 그림자 속에 서 있습니다. 얼굴들은 진짜든 상상이든 당신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당신은 궁금해합니다. 무엇이 진실일까?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을까? 하지만 이제 우리는 다른 종류의 실종으로 갑니다. 사람들의 실종, 완전한 군단의 실종. 로마 제국은 기록의 제국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세금, 인구조사, 군사명령, 건축 프로젝트, 법령, 편지, 일기, 낙서까지도. 로마의 행정 시스템은 놀랍도록 정교했습니다. 각 군단에는 번호가 있었습니다. 각 군인은 기록되었습니다. 이름, 출신지, 복무기간, 급여, 퇴역. 군단은 제국의 핵심이었습니다. 그것들은 국경을 지켰습니다. 반란을 진압했습니다. 길을 건설했습니다. 도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군단은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록된 역사를 제1군단, 제2군단, 제3군단, 각각의 이야기, 각각의 전투, 각각의 영광. 그런데 제9군단은 사라졌습니다. 히스파나 레기오 IX, 제9히스파니아 군단. 이 군단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카이사르와 함께 싸웠습니다. 갈리아 전쟁에서, 내전에서. 그들은 옥타비아누스, 후에 아우구스투스가 된 그를 섬겼습니다. 그들은 스페인에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히스파니아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기원 후 43년 그들은 브리타니아로 보내졌습니다. 영국,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정복 작전에서 그들은 북쪽으로 진군했습니다. 요크의 주둔지를 세웠습니다. 에보라쿰, 그곳은 그들의 봉어지가 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제9군단은 브리타니아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요새를 건설했습니다. 길을 만들었습니다. 반란을 진압했습니다. 기원 후 60년 부디카의 반란 때 그들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재건되었습니다. 보충되었습니다. 그들은 계속 존재했습니다. 기록에, 비문에, 벽돌 도장에. 군단의 이름은 계속 나타났습니다. 1세기 말까지. 그리고 그 후 침묵. 제9군단은 더 이상 언급되지 않습니다. 2세기 초부터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기록에서. 완전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가장 유명한 이론은 파멸입니다.
그들은 스코틀랜드 북부에서 전멸했다는 것입니다. 픽트족과의 전투에서 혹은 켈레도니아 부족들과의. 이 이야기는 낭만적입니다. 로즈메리 서트클리프의 소설 제9군단의 독수리가 이것을 대중화했습니다. 영화도 만들어졌습니다. 군단이 북쪽의 안개 속으로 행진했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그들의 독수리, 아퀼라, 군단의 상징은 잃어버렸습니다. 수치, 재앙. 그래서 로마는 그것을 기록에서 지웠습니다. 말살 기억,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지만 고고학적 증거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네덜란드 네이메헌에서 벽돌이 발견되었습니다. 로마 벽돌, 그것들에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군단의 표시, 에릭 웨엑스, HISP, 제9 히스파니아 군단. 그리고 그 벽돌들은 2세기 초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제9군단은 브리타니아에서 사라진 후에도 존재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일부 역사가들은 이제 믿습니다. 제9군단은 전멸하지 않았다고. 그들은 재배치되었다고. 동쪽으로, 게르마니아로, 혹은 더 멀리, 유프라테스 강 너머로. 로마는 군단을 자주 옮겼습니다. 필요에 따라. 전쟁이 일어나면 군단들이 모였습니다. 평화가 오면 그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제9군단은 브리타니아를 떠났을 수 있습니다. 조용히, 기록 없이. 그리고 동쪽 어딘가에서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어쩌면 그곳에서 그들은 정말로 전멸했을 수도 있습니다. 파르티아와의 전투에서, 혹은 유대 반란에서. 2세기 초는 동쪽에서 많은 전쟁이 있던 시기였습니다. 혹은 그들은 단순히 해체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군단은 때때로 해산되었습니다. 징계로, 혹은 재조직으로. 군인들은 다른 군단에 흡수되었습니다. 제9군단은 번호만 사라졌을 뿐 사람들은 계속 싸웠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들은 기록에서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흥미로운 점입니다. 로마는 모든 것을 기록했지만 그들은 이것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제9군단의 운명을. 왜? 어쩌면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로마인들에게는 군단이 재배치되었다? 평범한 일. 군단이 해체되었다? 드물지만 일어나는 일. 특별히 기록할 이유가 없었을 수도. 혹은 어쩌면 그것이 너무 수치스러웠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완전한 전멸, 독수리의 상실. 이것은 로마에게 재앙이었습니다. 상징적으로. 그래서 그들은 침묵했을 수도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기록을 지우는 것. 이것은 로마가 했던 일입니다. 담을 기억, 저주받은 기억. 어떤 황제들은 죽은 후 그들의 이름이 모든 비문에서 지워졌습니다. 그들의 조각상들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들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되었습니다. 제9군단도 그런 운명을 겪었을까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로마는 역사상 가장 잘 기록된 문명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심지어 그들도 침묵을 가지고 있습니다. 틈새를, 잃어버린 것들을. 5,000명 이상의 남자들, 그들의 가족들, 그들의 이야기들 모두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름이 초기 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기록이 없으면 그것은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까? 만약 역사가 침묵한다면 사건은 사라지는 것입니까? 아니요. 사건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살았고 싸웠고 죽었습니다. 그들의 실종은 그들의 존재를 지우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의 지식을 제한할 뿐입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자체도 결국 사라졌습니다. 천천히, 서쪽에서 먼저, 야만족의 침입, 경제 붕괴, 정치적 혼란,
5세기에 서로마 제국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록이 줄어들었습니다. 극적으로 문해력이 감소했습니다. 행정이 무너졌습니다. 암흑기. 그렇게 불리는 이 시기에 얼마나 많은 것이 사라졌습니까? 책들, 편지들, 기록들. 불에 탔습니다. 썩었습니다. 잊혔습니다. 우리는 중세 초기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적게 합니다. 왜냐하면 기록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제9군단의 실종은 작은 예입니다. 더 큰 패턴에 역사는 구멍으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결코 알 수 없는 것들로. 하지만 때때로 뜻밖의 것이 나타납니다. 불가능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있는 것이. 당신의 호흡은 이제 매우 느립니다. 깊고 규칙적입니다. 로마의 군단은 안개 속으로 행진합니다. 그들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집니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당신은 떠내려갑니다. 시간을 따라, 공간을 따라. 마지막 이야기가 기다립니다. 가장 이상한 이야기가. 1933년 멕시코시티 근처에서 발굴이 진행되었습니다. 아즈텍 유적지였습니다. 톨라판이라는 곳. 고고학자들은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고대 무덤. 기원 후 1400년경의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무덤 안에는 유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장품들이, 도자기, 장신구, 그리고 이상한 물건 하나. 작은 머리였습니다. 테라코타로 만들어진, 흙을 구워 만든, 약 5cm 높이, 남자의 머리, 수염이 있는, 그리고 스타일이 이상했습니다. 그것은 아즈텍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마야 스타일도 아니었습니다. 메소아메리카의 어떤 알려진 스타일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 스타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나중에 넣었을 것이라고. 장난 혹은 실수. 하지만 무덤은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교란된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는 다른 부장품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같은 층위에서.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조사했습니다. 더 자세히 1960년대에 과학자들은 열발광 연대 측정을 수행했습니다. TL 측정. 이것은 도자기가 마지막으로 가열된 시점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즉 그것이 만들어진 시점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 머리는 약 4000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로마 시대. 기원 후 2세기경. 어떻게 로마 시대의 테라코타 머리가 아즈텍 무덤에 들어갔을까요? 아즈텍은 1400년대에 존재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그보다 1000년 이상 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서양 건너편에 이론들이 제시되었습니다. 가장 회의적인 이론은 여전히 오염입니다. 어떻게든 현대의 물건이 유적지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TL 연대 측정이 틀렸다면 말입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른 이론은 스페인 정복자들입니다. 16세기에 스페인 사람들이 멕시코에 왔을 때 그들은 많은 것을 가져왔습니다. 유럽의 물건들을. 어쩌면 그 중 하나가 로마 유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골동품. 스페인에서 발견된. 그리고 어떻게든 그것이 아즈텍 무덤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왜 그것이 무덤 내부 깊숙이 봉인된 곳에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다른 유럽 물건들은 없을까요? 세 번째 이론은 가장 대담합니다. 그것은 고대의 대서양을 건넜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만들어진 물건, 지중해에서, 어쩌면 이탈리아에서, 혹은 북아프리카에서. 그것은 배에 실렸습니다. 거래를 위해, 혹은 개인 소유물로. 그 배는 항해했습니다. 어쩌면 아프리카 해안을 따라.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폭풍을 만났습니다. 혹은 난파했습니다. 물건들이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대서양 해류는 강력합니다. 카나리아 해류, 북대서양 해류. 그것들은 서쪽으로 흐릅니다. 아메리카를 향해.
표류하는 물건들은 해류를 따라갑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몇 달, 어쩌면 몇 년, 결국 그것들은 해변에 도착합니다. 카리브해, 중앙 아메리카, 멕시코, 그곳에서 누군가 그것을 발견합니다. 이상한 물건, 먼 곳에서 온, 그것은 귀중해집니다. 외래적이기 때문에, 신비롭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세대를 거쳐 전해집니다. 1000년 이상, 보물로, 신성한 물건으로, 그리고 마침내 1400년대에 그것은 무덤에 묻힙니다. 중요한 사람과 함께. 왜냐하면 그것이 특별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할까요? 해양학자들은 말합니다. 예, 물건들은 대양을 건널 수 있습니다. 표류로. 우리는 현대에도 그런 사례를 봅니다. 일본의 쓰나미 잔해가 미국 서해안에 도착했습니다. 수년 후에. 고대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난파된 배의 물건들, 떠다니는 통들, 밀봉된 항아리들, 그것들은 해류를 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건들은 사람들보다 더 멀리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항해할 의도가 필요합니다. 기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물건들은 그냥 떠다닙니다. 세계는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고대 세계를 고립된 것으로 상상합니다. 로마는 로마, 중국은 중국, 아메리카는 아메리카. 그들은 서로 몰랐다고. 하지만 증거는 다르게 말합니다. 실크로드는 동쪽과 서쪽을 연결했습니다. 인도양 무역은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연결했습니다. 폴리네시아 항해자들은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수천 킬로미터를. 그리고 대서양도. 어쩌면 그것도 건너졌을 수 있습니다. 우연이든 의도적으로든 바이킹들은 확실히 건넜습니다. 기원 후 1000년경 그들은 아이슬란드에 도착했고 그린란드에 도착했고 북아메리카에 도착했습니다. 빈란드. 그들은 정착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기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어쩌면 다른 이들도. 우리는 모릅니다. 증거가 희박합니다. 하지만 가끔 이상한 것이 나타납니다. 멕시코의 로마 머리처럼. 그리고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이제 우리는 5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5개의 발견, 5개의 수수께끼, 쉬기르 우상, 12,000년 된 나무 조각, 수렵 채집인들이 만든 불가능하게 복잡한 아인 가잘의 조각상들, 9,000년 된 석회 플라스터 인간들, 역청 눈으로 땅속에 묻힌 안데스의 얼굴 바위들, 자연인가 조각인가, 신은 돌 안에 이미 있었는가, 로마 제9군단, 5,000명의 남자들, 기록에서 사라진 완전한 침묵, 멕시코의 로마 머리, 시간을 건너고 대양을 건넌 불가능한 여행자. 이 5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것들은 모두 우리의 예상을 깹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가진 과거의 지도에 맞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너무 오래되었거나, 너무 복잡하거나, 너무 먼 곳에 있거나, 너무 사라졌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역사는 완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일부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연대기를 만듭니다. 시간의 선을. 이것이 먼저, 그 다음 이것, 그 다음 저것.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원시에서 문명으로. 하지만 현실은 더 혼란스럽습니다. 역사는 직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 방향으로 흐르는 강입니다. 합류하고, 분기하고, 때로는 사라집니다. 지하로. 그리고 다시 나타납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우리가 그리는 선은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편리를 위한, 이해를 위한. 하지만 그것은 완전한 진실이 아닙니다. 땅은 거대한 도서관입니다. 책들은 땅속에 묻혀 있습니다. 대부분은 읽히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매년 우리는 새로운 페이지를 발견합니다. 새로운 장을.
그리고 때때로 그것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이야기를 바꿉니다. 쉬기르 우상은 한 페이지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예술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래되었다고. 인간 정신은 언제나 깊었다고. 아인 가잘은 또 다른 페이지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초기 농경민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정교했다고. 그들은 산업을 가지고 있었고, 예술을 가지고 있었고, 복잡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안데스의 바위들, 루소의 이론들은 비록 과장되었을지라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놓치고 있는가? 자연과 인간의 경계는 어디인가? 제9군단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심지어 가장 잘 기록된 문명도 틈새를 가진다고, 침묵을 가진다고, 의도적이든 우연이든. 그리고 로마 머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계는 언제나 연결되어 있었다고. 방식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겸손입니다. 지적 겸손. 우리는 많이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것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것은 심지어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발견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여전히 놀라움이 있다는 것을, 여전히 수수께끼가 있다는 것을. 땅은 계속 그 비밀을 내놓을 것입니다. 천천히, 하나씩. 그리고 우리는 계속 경이로워할 것입니다.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늪 속에서, 땅 밑에서, 바다 건너편에서. 그리고 때때로 우리는 그것을 깨웁니다. 삽으로, 브러쉬로, 호기심으로.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희미하게, 불완전하게, 하지만 충분히 분명하게. 나는 여기 있었다. 우리는 여기 있었다. 우리는 당신과 같았다. 우리는 사랑했고, 두려워했고, 꿈꿨다. 우리는 의미를 만들었다. 나무에, 돌에, 석회에. 우리의 흔적은 희미하다. 하지만 사라지지 않았다. 당신은 우리를 찾았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는 다시 존재한다. 당신의 마음속에서, 당신의 상상 속에서. 이것이 역사의 마법입니다. 과거는 죽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억되는 한 살아 있습니다. 밤은 이제 가장 깊은 곳에 있습니다. 별들은 천천히 회전합니다. 시간은 흐르지만 또한 정지합니다. 이 순간, 이 고요 속에서 당신은 많은 것을 들었습니다. 많은 이름들, 많은 날짜들, 많은 장소들. 하지만 무엇보다 당신은 한 가지를 느꼈을 것입니다. 과거는 멀지 않다는 것을. 그것은 여기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땅 밑에, 박물관에, 이야기 속에. 그리고 미래도 과거가 될 것입니다. 언젠가 누군가 우리를 발굴할 것입니다. 우리의 물건들을, 우리의 건물들을. 그리고 그들은 궁금해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그들은 무엇을 믿었을까? 그들은 무엇을 두려워했을까? 그리고 어쩌면 그들은 우리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고대인들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수수께끼 자체가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알려지지 않은 것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겸손은 지혜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쉴 시간입니다. 당신의 눈은 감깁니다. 당신의 호흡은 파도처럼 느리고 깊습니다. 이야기들은 당신 안에서 정착합니다. 부드럽게, 마치 이탄이 쌓이듯이. 쉬기르 우상은 여전히 서 있습니다. 박물관에서 역청 눈들은 여전히 응시합니다. 유리 너머에서 안데스의 바위들은 여전히 얼굴을 만듭니다. 빛과 그림자로. 제9군단은 여전히 행진합니다. 역사의 안개 속에서. 로마 머리는 여전히 침묵합니다.
그 불가능한 여행에 대해. 그리고 당신은 꿈꿉니다. 깊이, 평화롭게. 이 채널이 당신에게 평안을 주었다면 구독을 고려해 주세요.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잠들지 않은 역사들, 아직 발굴되지 않은 수수께끼들, 그리고 후원을 통해 당신은 더 많은 이야기를 더 일찍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과거를 깨우기 전에, 하지만 지금은 쉬세요, 꿈꾸세요. 시간이 멈춘 늪을, 땅속에 잠든 신들을, 대양을 건너는 작은 머리를.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당신처럼. 좋은 밤 되세요. 역사란 선택된 생존자들의 합입니다. 우리가 박물관에서 보는 것들, 교과서에서 읽는 것들, 그것들은 과거의 대표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단지 살아남은 것들입니다. 운이 좋았던 것들, 우연히 올바른 장소에, 올바른 조건에서 보존된 것들. 생각해보세요. 어떤 유물이 오늘날까지 살아남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먼저 그것은 만들어져야 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리고 사용되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그런 다음 그것은 버려지거나 잃어버려지거나 묻혀야 합니다. 하지만 그냥 어디에나가 아니라 특별한 곳에, 부패가 느린 곳, 산소가 부족한 곳, 혹은 너무 건조하거나 너무 추운 곳, 그리고 그것은 그곳에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방해받지 않고 머물러야 합니다. 도굴꾼에게 발견되지 않고, 농부의 쟁기에 부서지지 않고, 건설공사에 파괴되지 않고, 자연재해에 씻겨 내려가지 않고, 그리고 마침내 누군가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올바른 시기에, 올바른 장소를, 그리고 그것을 유물로 인식해야 합니다. 쓰레기가 아니라. 이 모든 조건이 충족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1000분의 1, 만분의 1, 100만분의 1.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빙산의 일각, 파도 위에 떠 있는 부분, 대부분은 가라앉았습니다. 영원히. 어떤 환경이 유물을 보존할까요? 우리는 이미 몇 가지를 보았습니다. 늪, 이탄, 늪. 산성이 강하고 산소가 없고 차갑습니다. 유기물이 썩지 않습니다. 쉬기르 우상이 그곳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늪 미라들도. 그들의 피부는 검게 무두질 되었지만 완전합니다. 윗속에 음식까지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식사, 2000년 전에. 사막, 극도로 건조한 곳, 이집트, 페루, 중국 타클라마칸. 물이 없으면 박테리아가 살 수 없습니다. 분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미라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옷감이 남습니다. 종이가 남습니다. 심지어 색깔까지. 사막은 냉장고처럼 과거를 보관합니다. 고산, 이 추위, 안데스의 얼음 미라들, 알프스의 외치. 그들은 얼어서 보존되었습니다. 영구 동토층, 시베리아의 매머드들, 피부와 털이 그대로입니다. 만년이 지났는데도. 무덤, 의도적으로 땅속에 묻은 것들. 이집트의 무덤, 중국의 무덤, 남미의 무덤. 사람들은 죽은 자에게 물건을 주었습니다. 다음 생을 위해. 도자기, 무기, 장신구, 음식. 그것들은 봉인되었습니다. 어둠 속에, 건조한 공기 속에. 그래서 살아남았습니다. 이 모든 장소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것들은 정상적인 삶의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주변부입니다. 극단입니다.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살지 않는 곳, 혹은 죽음의 장소. 아이러니입니다. 우리는 과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찾는 것은 주로 그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혹은 그들이 버린 것, 혹은 잃어버린 것입니다. 일상의 삶은 사라집니다. 완전히. 사람들이 매일 사용한 그릇, 매일 입은 옷, 매일 먹은 음식. 그것들은 부서지고 해지고 썩습니다. 새로운 것으로 교체됩니다.
그리고 버려집니다. 쓰레기 더미에. 그곳에서 그것들은 분해됩니다. 우리가 찾는 것은 예외입니다. 특별한 것, 무덤 속 보물, 신전의 봉헌물, 우연히 잃어버린 장신구, 늪에 빠진 우상. 그래서 우리의 과거 이해는 왜곡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반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특별했기 때문에 살아남았습니다. 인류가 의도하지 않은 아카이브. 이것이 고고학 기록의 본질입니다. 아무도 미래 세대를 위해 체계적으로 저장하지 않았습니다. 도서관은 불탔습니다. 기록은 재활용되었습니다. 양피지는 씻겨서 다시 쓰였습니다. 살아남은 것은 우연입니다. 버려진 것, 잊혀진 것, 사고로 보존된 것, 폼페이, 화산이 도시를 묻었습니다. 기원 후 79년, 사람들은 도망치려 했지만 많은 이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화산재에 묻혔습니다. 순식간에. 그리고 그 순간이 얼어붙었습니다. 빵집에 빵, 선술집에 술잔, 벽에 낙서. 모든 것이 그대로입니다. 일상의 완벽한 스냅샷. 하지만 이것은 재난이었습니다. 비극. 사람들은 이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선물이 되었습니다. 시간 캡슐. 발견은 항상 우연처럼 찾아옵니다. 고고학자들은 계획을 씁니다. 지도를 연구하고 문헌을 읽고 조사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발견들은 종종 예상치 못한 것입니다. 쉬기르 우상. 금광 노동자들이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고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금을 찾고 있었습니다. 사해 문서. 양치기 소년이 동굴에서 항아리를 발견했습니다. 1947년. 그 안에 2000년 된 성경 사본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고고학적 발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테라코타 군대. 중국 농부들이 우물을 파다가 발견했습니다. 1974년. 진시황의 무덤. 수천 개의 실물 크기 조각상들. 지하 군대. 아무도 그것이 거기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라스코 동굴 벽화. 프랑스 소년들이 개를 찾다가 발견했습니다. 1940년. 동굴 입구에 개가 빠졌고 그들이 들어갔을 때 벽에 17,000년 된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들소, 말, 사슴, 놀라운 예술, 우연, 운, 타이밍. 이것들이 발견을 결정합니다. 고고학자의 시선보다 자연의 편집권이 더 강력합니다. 아무리 숙련된 고고학자라도 남아있지 않은 것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땅이 보존한 것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땅은 선택적입니다. 공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명은 흔적을 많이 남겼습니다. 돌로 건설했기 때문에, 건조한 기후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문명은 거의 흔적이 없습니다. 나무로 건설했기 때문에, 습한 기후에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는 운이 좋았습니다. 사막과 피라미드 덕분에. 그래서 우리는 이집트에 대해 많이 압니다. 반면 아마존의 고대 문명들은 정글이 모든 것을 삼켰습니다. 나무 건물들, 유기 유물들. 우리는 최근에야 라이다 덕분에 그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연대는 완성본이 아닙니다. 그것은 초안입니다. 불완전한 퍼즐. 대부분의 조각이 사라진 역사책을 펼치면 날짜와 사건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마치 우리가 모든 것을 안다는 듯이. 하지만 각 문장 뒤에는 거대한 빈 공간이 있습니다. 알 수 없는 것들, 추측, 가능성. 우리는 로마 황제들의 이름을 압니다. 그들의 전쟁을, 그들의 법을. 하지만 평범한 로마 시민의 하루는 그들이 아침에 무엇을 먹었는지,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어떤 농담을 했는지 우리는 거의 모릅니다. 역사는 엘리트의 기록입니다. 왕, 장군, 사제.
그들이 글을 쓸 수 있었기 때문에, 혹은 그들을 위해 누군가 썼기 때문에.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민, 노예, 장인, 그들의 목소리는 침묵합니다. 시간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똑같이 대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기억되고 어떤 것은 잊힙니다. 어떤 것은 우연히 보존되고 어떤 것은 의도적으로 파괴됩니다. 책을 태우는 것, 조각상을 부수는 것, 이름을 지우는 것, 역사는 승자가 씁니다. 그리고 패자는 사라집니다. 기록에서, 기억에서. 하지만 때때로 땅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공식 역사가 침묵하는 곳에서 유물이 말합니다. 무덤 속 노예의 유골, 쓰레기 더미 속 도자기 파편, 벽의 낙서. 그것들은 공식 기록이 무시한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고고학은 중요합니다. 그것은 침묵하는 과거의 목소리를 줍니다. 불완전하게, 단편적으로. 하지만 그래도 당신의 눈꺼풀은 이제 매우 무겁습니다. 생각들이 흐릿해집니다. 연대기가 용해됩니다. 과거와 현재의 경계가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질문이 떠오릅니다. 부드럽게. 마치 물속에서 떠오르는 거품처럼. 그렇다면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아직 잠들어 있는 것은